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유유가 천하통일의 유리한 기회를 포기하고 강동으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될 야심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유유의 큰 공이 어떻게 물거품이 되고 또 어떻게 황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을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던 두 명장 왕진학과 심전자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심전자가 왕진학을 죽이고 왕수가 심전자를 죽이고 왕수를 유유의 초등학생 아들 유이진이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관중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라 보이시죠? 여기가 형련발발이 세운 나라입니다. 형련발발이 유유가 관중을 비운 것을 알고 이렇게 침공하는 거죠. 이렇게 침공을 당하자 유이진은 여기 관중 각 지역에 퍼져있던 군대들을 전부 장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안 위를 흘러서 황하로 합류하는 게 위수거든요. 위수 북쪽에 함양이 있었습니다. 이 함양은 진시 황제, 진나라 진시 황제가 수도로 삼았던 바로 그 도시죠. 물론 나중에는 항우한테 파괴됩니다만 이때쯤에는 다시 복원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유유는 아들 유이진을 불러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걱정된 거죠. 대신 후촉을 멸망시킨 명장 주령석을 도독 관중 제군사로 삼아서 장안으로 보냅니다. 이 도독 관중 제군사는 군사를 다스리는 도독으로 삼고 관중의 모든 군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주령석은 이렇게 막중한 직책을 부여받고 장안에 도착했는데 유유의 철없는 아들 유이진이 부하들과 함께 장안을 대대적으로 약탈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물건과 식량 등을 강제로 빼앗은 거죠. 더군다나 여자들까지 약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이건 희대의 대삽질이죠. 유이진은 약탈한 물품들과 여자들을 술에 가득 채워가지고 동쪽으로 향해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죠. 형련발발의 아들 형련귀가 군사 3만을 이끌고 급하게 유이진을 추격하거든요. 이때 유이진의 부하가 오랑캐들의 기병이 추격할 수 있으니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유이진은 이 말을 무시하죠. 결국 형련기의 기병이 유이진을 청리에서 따라잡고 들이칩니다. 청리는 장안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에 유이진의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크게 패하고 부하 장수들이 대거 포로가 됩니다. 베테랑 장수들이 대거 포로가 된 것은 타격이 크죠. 이에 유이진은 혼자 무리들과 떨어져 도망쳐서 풀숲에 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리 분배를 못해도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알았나 보죠. 그때 부하장수 한 명이 유이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이 소리를 들은 유이진이 풀숲에 나와서 그 부하장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이진은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의 일은 예상 밖의 일이지만 그러나 대장부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찌 어려움을 알겠는가. 참 말은 잘하는데 이 말은 자기가 할 말은 아니죠. 본인의 삽질 때문에 중요한 장군들이 죄다 포로로 잡히고 병사들도 죽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말이죠.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이진의 약탈에 분노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장안에 주둔하고 있던 주령석을 공격해서 쫓아버립니다. 주령석도 설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장안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에 장안은 형련발발이 차지하게 됩니다. 당황한 주령석은 장군 왕경선이 지키고 있는 조공루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 조공루거든요. 이 조공루는 삼국지 조조가 예전에 세웠던 황하와 위수 근처에 있던 군사 요새거든요. 자, 여기 황하가 북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 위수가 흐르잖아요. 이 황하와 위수 근처에 조공루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근처에 있었겠죠. 결국 형련발발이 보낸 형련창이 군대를 이끌고 조공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물길을 끊어버리니 동진의 군사들이 갈증 때문에 사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주령석과 동생 주초석이 함께 조공루에 있었거든요. 요새가 함락되려고 하니까 주령석이 동생 주초석에게 이런 말을 하죠. 동생과 형이 타국에서 함께 죽으면 늙으신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테니 너는 샛길로 도망쳐라.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 말을 들은 주초석이 형을 붙잡고 울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어찌 차마 형과 작별하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결국 조공루가 함락되고 왕경선, 주령석, 주처석 등 모든 장군들이 죄다 포로로 잡히고 장안으로 끌려가서 형념발발에게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야, 이 정도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전 재앙 수준이죠, 재앙. 유유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에 관중을 비우게 되면서 장수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유의진의 삽질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 결과 장안을 비롯한 관중 일대는 하나라의 형념발발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유유는 자기 아들 유의진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바로 북벌군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리죠. 병사들도 지쳐있고 만약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서쪽 오랑캐들이 더 설칠 텐데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죠. 그래도 유유가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마침 유의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벌을 그만두게 됩니다. 유유도 자신의 실수로 관중을 빼앗긴 것이 뼈에 사무쳤는지 성에 올라 북서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북서쪽이면 장안과 관중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렇게 엄청난 돈과 물량을 쏟아부어서 고생해서 장안과 관중을 수복했는데 도로 완전히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소매치기한테 도둑 맞았어. 그러면 눈물 펑펑 쏟지 않겠습니까? 유유도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유도 과거 환원이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동진 내부로 돌리게 됩니다. 당시 도참설로 창명 이후에는 2명의 황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또 돌았거든요. 이 창명이 뭐냐면 과거 동진의 황제였던 효무제 사마요의 자거든요. 여러분 이 자가 뭔지 아시죠? 예전 중국인들은 본명 외에 이름을 한 개 더 지었잖아요. 그게 자라고 하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의 자가 뭡니까? 문장이죠. 유비의 자는 현덕이고 효무제 사마요의 자가 이 창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창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이 도참설의 의미는 효무제 사마요 이후에는 2명의 황제가 나타난다. 이런 뜻인 거죠. 유유는 그 다른 한 명의 황제가 바로 자신이라고 해석하고 측근들과 함께 당시 황제인 안제 사마덕종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제는 몸과 정신이 너무 아프신 분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 동생인 사마덕문이 항상 형인 안제 옆에서 시중 들고 그랬었습니다. 유유가 보낸 암살자는 사마덕문이 잠시 병이 나서 다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안제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당시 안제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이렇게 안제를 죽이고 그 동생 사마덕문을 황제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분이 동진의 마지막 황제 공제입니다. 이때 공제 사마덕문의 나이가 34세입니다. 공제는 아픈 형 안제를 위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보살피던 마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유유에 의해 억지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유는 이 송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송공이었죠. 이제는 공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유유는 날을 잡아 조정의 신하들을 전부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선양의 뜻을 전달하죠. 내가 선양을 받아야 되겠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본인의 공적을 쭉 언급합니다.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웠고 어떻게 활약했고 공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은퇴하겠다고 선포하죠. 그러자 눈치 없는 조정 대신들은 그냥 아부하기에 바쁘죠. 유유의 공적을 마구 칭찬하면서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르십니다. 이렇게 막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유유는 속으로 이놈의 자식들 눈치 진짜 없네 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은퇴하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붙들면서 선양을 받아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신하들의 눈치가 거기까지 못 갔던 겁니다. 잔치 자리가 다 끝나자 조정 대신들도 전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중서령 부량이 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거 혹시 하면서 유유의 뜻을 뒤늦게 눈치채게 됩니다. 유유가 머무는 궁전으로 되돌아가서 유유와 급히 만납니다. 결국 선양받을 모의를 나누게 되죠. 부량이 궁전을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장성이라는 별이 밤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성. 이 성자는 별 성자죠. 그러니까 이 별이 밤하늘을 슝 이렇게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죠. 나는 평생 천문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비로소 그 능력을 보는구나. 자, 중국 천문학에서는 별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해성, 그리고 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인데 이 장성은 옛날의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불량은 이 장성을 발견한 것이 유유가 옛것을 청산하고 새 나라를 일으키는 징조라 본 것이죠. 오늘날에는 대기오염이 심해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더라도 별자리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별이 막 쏟아질 듯이 밤하늘에 빽빽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사물을 연구하고 그랬었죠. 그것이 천문학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놀러 가면 진짜 별이 밤하늘에 빽빽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량이 황제 공제에게 찾아가서 넌지시 황제 자리에 물러날 것을 권유합니다. 선양을 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러자 공제 사마덕무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선양의 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환현 때에 이미 동지는 망했었는데 송왕 유유 덕분에 생명을 연장했으니 이제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보면 공제는 아마도 선양을 해도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전 시대를 보면 선양을 해서 죽임당한 황제는 거의 없었죠. 한나라 헌제와 위나라 원제 조한이 선양을 하고도 살아남았죠. 그래서 공제는 신하들에게 억눌려 살 바에는 차라리 대세를 따라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조용히 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공제는 유유를 잘못 본 거죠. 아무튼 유유는 420년 58세의 나이에 선양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진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하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유유를 송나라 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송무제라고 하면 유유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멸망한 이 진나라는 동진과 서진 합해서 무제 사마염이 265년 위나라 황제 조한에게 선양을 받은 후에 유유에게 선양을 해준 420년까지 총 157년을 존속했거든요. 그렇게 위태위태했던 것 치고는 꽤 오래 갔죠. 서진이 강남으로 내려와 동진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103년 지속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진을 무능한 국가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나라 혹은 서진보다 나라가 탄탄했고 오래 존속했습니다. 서진은 위나라 때부터 이어온 회폐 문화와 부품 관인법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나라 꼴이 진짜 말도 아니었거든요. 충신도 많이 없었고. 그러나 동진은 명재상들과 충신들이 꾸준히 등장해서 위기 때마다 국난을 헤쳐가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죠. 또 조적, 도간, 환원, 유유 같은 명장들이 화려한 전공을 세워서 북방 이민족 국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북방과 촉지방까지 점령했던 전진의 부견을 비수대전에서 대파하고 전진이 몰락하게끔 했고요. 그러나 한계도 분명했죠.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남쪽 토착 세력들이 화합하지 못해서 항상 대립이 있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금이나 부역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죠. 이 문제는 환원, 유유가 해결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뽀를 하는 장군들의 발목을 항상 붙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공을 세운 장군들이 역심을 품어서 황제와 조정을 압박함으로써 매번 내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동진의 황제들이 거의 다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약이 된 문제였거든요. 황제가 일찍 죽으면 당연히 나이 어린 아들이 새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매번 반복되었죠. 무슨 저주처럼. 이렇게 되니까 공이 있는 장수들이 어린 황제를 깔보고 역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나름 훌륭한 황제였던 명제 사마소가 26살 때 죽죠. 성제 사마연이 21살 때 죽고요. 그리고 강제 사마학이 22살 때 죽습니다. 또 목제 사마담이 18살 때 이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등극하는 황제마다 줄줄이 어린 나이 혹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저주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과거 제국의 시스템은 황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일찍 죽어버리면 전국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진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그런데 사람 수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뜻이 동진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황제에 오른 유유는 장위라는 신하를 보내서 폐위된 공제 사마덕문을 도구로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장위는 차마 신하로서 그럴 수는 없다며 유유의 명을 거부하고 자살해버리죠. 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덕문도 이런 분위기가 파악이 되었는지 아내인 황후와 한방에 머물면서 침대 앞에서 항상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 재료는 전부 황후가 직접 챙겼거든요. 독살 당할까봐. 자, 이렇게 되니까 유유가 틈을 노릴 수가 없죠. 결국 비열한 수법을 쓰는데 바로 황후의 오빠 저숙도를 보냅니다. 저숙도가 동생인 황후를 찾아가자 황후는 오빠를 별실에서 만나보죠. 그러자 군사들은 황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밤을 뛰어넘어서 사마동문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독약을 딱 바치죠. 그러자 사마동문이 불교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환생하지 못한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약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이불로 덮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질식시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동진의 황제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유도 황제 자리를 오래 즐기지 못하고 422년에 죽게 됩니다. 황제 자리에 오른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된 거죠. 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후에 어린 군주가 서게 되면 도정의 일은 모두 재상에게 맡기고 태후가 나서서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아마도 동진에서 계속 어린 황제들이 등극했던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17살 유이부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유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는 도박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나 출세한 이후에는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옷도 수수하게 차려입고 누가 진귀한 것을 바치면 그것을 병사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죠. 유유에 대해서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화려한 전공입니다. 동진을 큰 위기로 몰아넣은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안정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은의 반란, 노순의 반란이 있죠. 무엇보다 여기에 있던 남영과 관중에 자리 잡은 이 후진을 멸망시켜서 동진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죠. 이로 인해 이민족들의 영토는 이 서북쪽하고 하북하고 여기 요서지방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유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여기 북량의 저거몽손과 하나라의 형년발발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 다 이민족 출신으로 용병과 계략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북량이나 이 하나라 지역은 당시 중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들이어서 국가적 체급에서 동진과 차이가 너무 났죠. 동진은 벌써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서 인구가 어마무시한 거죠. 물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북량의 저거몽손이나 하나라의 형년발발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남은 지역은 이 북위하고 북연인데 이 북연은 뭐 말할 건덕지가 안 되죠. 대신 이 북위는 인구도 많고 병사들도 정예이긴 해서 만만하지 않았죠. 또 당시 북위는 정은성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또 북위에는 경험 많은 장수들이 또 많았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유를 막을 만한 특급 명장이 당시 북위에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통틀어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통일에 가깝게 다가간 사람이 바로 유유입니다. 그러나 유유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자비가 없는 인물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보복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유가 평민으로 있을 때 도박을 하기 위해 어떤 부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유유가 그 돈을 못 갚았거든요. 그러자 그 부자가 유유를 하루 종일 밧줄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칭칭 묶어둔 거죠. 근데 묶어둘 때 당연히 좋은 말로 묶지 않았겠죠. 욕도 하고 조롱도 퍼붓고 그랬겠죠. 나중에 유유가 출세한 후에 이 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후조를 세운 성륵과 차이가 나죠. 이 성륵이 출세하기 전에 이민족 천민으로서 경주에 살았는데 같은 동네에 어떤 건달하고 툭하면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목초지를 두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륵이 황제에 오르고 나서 고향 사람들을 전부 궁궐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성륵하고 싸웠던
그 건달만 오지 않은 겁니다. 갔다가 죽을까봐. 그러자 성록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해줍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그리고 그 건달에게 상도 주고 벼슬도 주고 그럽니다. 이 성록도 적에 대해서는 냉정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유유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냉정하게 사람을 숙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현과 후현을 멸망시켰을 때 그 황제들은 반드시 죽였고요.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바로 선양을 해줬던 동진의 황제와 그 일가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자, 선양의 역사를 보면 선양한 황제들을 죽이진 않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나라의 헌제, 위나라 원제가 목숨을 보장받았고요. 특히 위나라 원제 조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병들어 죽자 서진에서 그를 황제로 추정까지 해줍니다. 해이된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로 올려준 거죠. 대단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유유는 이런 전통을 최초로 깬 사람입니다. 선양을 해준 공제를 죽였는데 그 방법도 좀 치졸했죠. 근데 그 전에 공제의 형인 안제까지 죽였잖아요.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안제가 똑똑한 황제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황제도 아니거든요. 평생 이렇게 누워 지내야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두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없는데 죽인 거죠. 이는 유유의 냉혹한 일면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유유가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 후에 선양을 해준 황제들은 새로운 황제들에게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죠. 이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죠. 법도 그렇잖아요. 판사들도 판결할 때 이 선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선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유가 이런 선례를 남긴 것은 역사의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자신의 후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유는 학자들에게 영웅 중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학자였던 왕부지가 그러했죠. 이 왕부지는 유유에 대해 그의 잔혹한 면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하가 한 집안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고 천하를 위해 공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천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 조조의 집안 혹은 사마이의 집안, 이 조씨 집안과 사마씨의 집안이 쓰려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천하를 다스리는 집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다. 다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은 천하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우는 자야만 하는데 유유가 딱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유가 비록 황제 자리를 찬탈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천하에 인정받을 만한 공적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왕부지는 유비 그리고 이 조조, 사마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비 같은 경우는 명분과 실제 행동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비가 한시를 부흥시킨다고 했으면서 위나라를 쳐야 했는데 오나라를 쳤기 때문이고 조조 같은 경우도 한시를 보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황제를 억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이고 사마이 같은 경우도 위나라의 틈을 엿보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불어 왕부지는 유유 이후의 여러 군주들 소도성, 소연, 양견 등등은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유유는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에 명분과 실제가 부합하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진짜 영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제 자리를 찬탈하기 전까지는 황제 집안을 협박한 적도 없고요. 왕부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유를 한나라 이후 당나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진정한 중국의 군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천하에 공을 세웠다고 다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서서 공을 세우는 것은 천명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왕부지의 이러한 평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귀의 명신인 이 최후가 유유를 모용수와 비교 평가한 대목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귀의 주군인 탁발사가 하루는 최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유의 재능이 모용수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탁발사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북위의 군대가 유유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유를 비교하는 대상을 이 모용수로 삼은 것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탁발사가 한 세대 전의 인물인 모용수를 걸출한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메시가 축구 잘해, 호날두가 축구 잘해?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죠. 최호는 탁발사의 이런 질문에 대해 모용수보다 유유가 더 뛰어나다고 대답합니다. 그 근거로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모용수는 아버지와 형제를 미천으로 삼아 대업을 회복했기 때문에 쉽게 공훈을 세웠다는 거죠. 반면 유유는 가난하고 미천한 데서 분발하여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유유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처음 자치통감을 읽을 때는 그런갑다 했거든요. 또 최호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치통감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최호의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용수가 쉽게 공업을 이루었다고 제시하는 그 근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죠. 일단 모용수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룬 기업을 바탕으로 공훈을 세웠다는 최호의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모용수의 활동은 이 전현 시절과 후현 시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현 시절에는 당연히 뛰어난 형제들도 있었고 모용수가 그 기반으로 활동한 것은 맞죠. 그러나 모용수가 북연이 몰락한 틈을 타서 다시 후연을 세울 때는 진짜 이렇게 깃발을 꽂을 땅 하나 없었고 데리고 있는 군사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화북 전체와 중원 일부를 평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 모용수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용수는 일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매번 암살 위험을 당하고 그런 모용수가 공업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모용수가 후연을 세우려고 할 때 아버지와 형들이 세운 전현은 이미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모용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공업을 세우는 데는 유유가 더 쉬운 편이었죠. 왜냐하면 유유는 평민 출신에다가 글도 몰랐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서 경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공을 세울 때마다 특별한 경계를 받지 않고 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유유 밑에는 왕진학, 단도제, 심전자 등등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죠. 모용수는 그런 장군들은 거의 없이 아들 몇 명 데리고 고군분투했고요. 물론 모용수 아들들 중에서도 몇 명 뛰어난 아들들은 있었습니다. 최호가 말하는 모용수의 기반이라는 것은 이렇듯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호가 굳이 모용수의 공적을 까내리고 유유가 뛰어나다고 말한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최호가 개인적인 이 사심이 작용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최호는 한족이거든요. 유유가 한족이고 모용수는 이민족인 모용선비족이죠. 56구 시대 때 활동했던 한족 명신들처럼 최호도 역시 이민족들에 대한 경멸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던 최호가 왜 죽었습니까? 바로 이민족들을 무시하던 그 마음이 들통나서죠. 탁발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아들 탁발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북위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을 최호에게 맡겼거든요. 이때 최호가 북위 황족들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쓴 겁니다. 물론 탁발도가 솔직하게 쓰라고 했지만 최호가 선을 너무 세게 넘은 거죠. 그냥 책에다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이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북위 황제들의 치부를 기록한 겁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막 기록한 거죠. 그러니 탁발도가 엄청 분노하죠. 그래서 그냥 최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삼족을 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호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민족 저놈들이 힘이 세서 국가를 세웠지만 결국 그래봐야 오랑캐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호가 한족인 유유를 더 높이고 선비적인 모용수를 깎아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모용수가 유유보다 더 뛰어나냐?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56국 시대의 걸출한 인물들인데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두 사람 다 뛰어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다만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모용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유유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얼마나 고난을 뚫고 대업을 이루었는가 혹은 누가 더 넓은 땅을 정복했는가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모용수가 더 뛰어난 영웅이겠죠.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전현, 후현을 합쳐서 그 넓은 하북을 2번이나 평정하고 북방 이민족인 우문선비족이나 철륵 같은 부족을 싹 밀어버렸죠. 더불어 중원 일부도 평정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천하통일에 누가 더 가까웠는가, 누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업을 세웠는가 라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유유가 더 뛰어난 영웅이 되겠죠. 당시 기세로 천하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은 당연 유유였죠. 북연의 몰락하는 틈을 통해 군사를 일으킨 모용수에 비해 유유는 정상적인 군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적을 이룬 거니까요. 이렇듯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결론은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의 논쟁은 소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동진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건국한 송무제 유유의 일대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유유의 후손들이 이 송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 송나라에서는 어떤 사건과 전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